바이든이 급하게 친환경으로 돌아섰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발전에 한 60~70%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럼 중국 기술 기업들은 다 죽는 거죠. 이런 바이든의 급진이라는 게 저는 첫 번째 헛발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푸틴이 전쟁을 해버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두 번째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빨리 넘어가야겠구나.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김학질 교수입니다. 2023년에 많은 불안한 요인들이 시장에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헤지펀드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미국 연준이 돈을 풀어놓고 자기가 인플레를 유발했으면서 이게 자꾸 공급망 때문이다라고 이제 핑계를 댄다. 뭐 이렇게 특히 엘리엇 같은 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아마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바보 아니면 사기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풀린 돈이 정말 수요를 자극해서 인플레가 왔다. 그 얘기는 물건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게 가격을 끌어올려서 인플레가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과 생산량이 둘 다 늘어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GDP 성장률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세계 GDP 성장률의 평균치가 연평균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맞는 거죠. 결국은 이 인플레라는 거는 공급망에서 왔다고 보는 게 맞죠. 전쟁이 물가를 자극했고 또 코로나가 공급망을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공급의 부족, 무질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풀린 돈이 사실 금융시장에서만 가격 거품을 일으켰지 특히 생필품 쪽에서는 인플레를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슬슬 증가세가 둔화돼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 사이에 경제 활동 인구 얘네들이 결국은 소비의 핵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빚을 만들어 가면서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활발한 소비의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슬슬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2018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해요. 세계적으로. 결국은 소비가 잘 안 되고 저축에 관심이 있고 소비 안 되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습니까? 기업은 물건 만들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성장이 왜 고착화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이 갈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현재 성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성장 주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성장이 없으면 그 안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부동산 같은 안전한 금융자산 쪽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실물 사이드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했죠. 우리가 인플레 타겟을 2%로 맞추자, 막 이런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왜 그러니까 연준은 그렇게 급하게 돈을 풀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페드가 보유한 이 국채가 1조 달러 미만이었거든요. 2008년 이전에는. 근데 금융위기를 거치고 양적 완화하고 4.5조 달러로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블, 그러니까 9조 달러로 그냥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돈을 풀었을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도 AIG를 비롯해서 상당한 그 금융기관들이 도산했었죠. 근데 그거를 가격 거품을 만들어줘서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계 기업이나 부실 금융기관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쇼크잖아요. 질식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또 이제 무너져서 도미노처럼 부실이 번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마치 감기 걸리면은 바이러스가 코 점막을 통해 들어오니까 면역이 코에다 물을 막 뿌리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연준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이 예전에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미적미적거렸어요. 그래서 그 부실이 처리되는 게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성적인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연습이 되어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식의 어떤 문화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리서치센터가 99년부터 이제 서구화되고 특히 이제 미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있었거든요. 99년부터 애널리스트들의 성과를 수치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얼마큼의 월급을 주면 될까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요. 센터장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조직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가장 작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불만이 있겠죠. 네가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카운터 오퍼를 칠게. 더 많은 돈을 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딴 데로 옮길 수 없는 사람이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미국의 하위 노동자들은 그동안 제조업이라는 게 계속 부가가치를 잃어왔잖아요. 신경제에 의해서. 구경제는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계속해서 이제 깎여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상당히 쌓인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협상력을 줬던 게 이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모여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정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번 생산 차질이 생기면 엄청난 손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바이러스 환경에서 나와라 이거죠. 모여서 일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손실이 크니까. 근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나와라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불만이라는 것이 인건비 상승을 굉장히 증폭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그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일자리로 오지 않고 그냥 더 나은 조합을 그동안 불만이 있었으니까 나 다른 일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조합으로 지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특히 과도기를 이렇게 지나면은 결국은 이 고용주들은 지금 엄격하게 당했지만 자동화시키지 않을까요? 인건비 때문에 당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노동자들이 더 협상력을 잃을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여성분들도 참 이 정도의 월급이라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애 보는 게 낫겠다. 그러고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조합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당연히 이 노동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래서 결국 노동력 부족 이 상태가 이제 된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석유라든가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 가격이 올라오는데 뭐 월급 안 올려달라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하고 곡물 사이의 관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인류가 한 70억 명 정도 되는데 그걸 먹여 살리는 게 질소비료하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식물이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관리하려고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가가 올랐으니까 그게 다 가격이 튀어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승 효과들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노동력 부족, 생필품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상승 효과를 냈었는데 이제는 일자리 떠났던 사람들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job vacancy rate, 그다음 job opening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자리 공백 같은 것들이 이제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재택근무 인프라가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파트타임이라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보강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인건비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기술 기업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first in clas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그 가치를 많이 인정받거든요. 스타트업이 아직 돈은 못 벌지만 워낙 뭐 자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쉽게 자금 조달해서 비싼 핵심 엔지니어들 월급 주면서 먼저 개발을 막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자금 구하기 어려우니까 막 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2018년 이후에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즉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인건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력의 공급은 줄어들죠. 근데 아까 경제활동 인구가 소비의 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수요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더 커 보이십니까? 사실 수요가 궁극적으로는 공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본은 비용 상승이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상승이 돼서 물건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미 예전에 한번 다 소비해봤기 때문에 가격 오르면 뭐 그냥 안 쓰면 말지 뭐 다 비슷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비용이 상승하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오히려 걱정한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의 어떤 그런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 지금은 좀 그런 상승이지만 결국 이제 인건비가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설을 읽어보니까 이제 푸틴이 편집증 아니면은 뭐 망상장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의 어떤 핵심 자원인 석유를 고갈시키려고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쓸데없는 두려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푸틴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두려운 건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에요.
중동도 아니고 결국 미국의 관계라는 거죠. 이 문제는 미국의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의 불균형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거를 뺏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일하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하는 어떤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미국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 살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내가 생활이 확실히 나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억셉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나아졌다라는 게 설명이 되려면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나와줘야 돼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스펀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이기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이웃 나라들을 들볶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이 급하게 친환경으로 돌아섰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미국은 석유 패권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바로 친환경으로 갔던 거죠. 그 이유는 미래의 패권이라는 게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는 프로세싱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내에 그 팬을 돌려서 그 열기를 냉각시켜야 돼요. 다 전기거든요.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는 거죠. 그 전기를 친환경 전기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발전에 한 60, 70%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럼 중국 기술 기업들은 다 죽는 거죠. 그 친구들을 이제 따돌리기 위해서 탄소에 의존하는 중국, 러시아, 중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바이든의 급진이라는 게 저는 첫 번째 헛발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터리라든가 친환경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빨리 가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단초를 바이든이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산유국들과 타협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석유의 수요를 확 줄여버리니까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감산을 하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 전쟁도 알고 보면 미국이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이 우크라이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에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신경 쓰이죠. 그래서 그거를 터키라든가 아니면 발트해 지하로 한번 보내보자. 그게 노르스트림 1, 2였었어요. 노르스트림 2를 막 진행을 하다가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개입하는 국가든 기업이건 다 제재해버리겠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노르스트림 2에서 다 모두가 떠나가고 그걸 마지막으로 완공시키고 러시아 혼자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 완공시키고 그걸 오픈시키려 하다 보니까 독일이 안 했던 거죠.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 우크라이나 잡겠다. 이렇게 전쟁의 한 가지 이유가 그거였었죠. 트럼프는 자기 미국의 셰일가스를 유럽에 수출하고 싶었어요. 그게 시급 $50 이상의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고용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이웃 나라 힘들게 하고 약간 갈등을 조장시킨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사실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그 배경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2001년 9월 11일 날 그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해 초부터 벌써 이 부시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쪽에서 매장된 가스나 그 석유라는 게 걸프에 매장된 거에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걸프만 통제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 거기도 한번 접촉해보자. 그 통로로 아프가니스탄을 접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에 그 기득권인 건 러시아잖아요. 기분 나쁘죠. 중앙아시아 쪽에 기득권이 러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걸프 지역에 있던 중동 친구들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자기네를 위협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9.11 테러의 가족들이 진상조사 해본 거 보면은 사우디의 관리가 테러범을 도왔다. 뭐 이런 정황도 있어요. 이런 에너지를 놓고 미국과 산유국들 간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지속됐었다. 라는 거를 한번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감산을 주도하는 곳이 사우디죠. 러시아나 이란은 이미 이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제 사우디는 점유율을 노르웨이 등 북해 산유국들한테 잃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은 원래 점유율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 대신에 누가 석유를 생산했는데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걔가 곱게 빠져나갈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석유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감산해가지고 유가를 간신히 받쳐놨는데 석유의 수요가 줄어든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미국의 가솔린 수요가 전년비 6%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가솔린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출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재택근무로 갔고 그 다음에 전기차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유전이라는 거는 이미 다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뽑아 먹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고요. 지금부터의 생산 원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석유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증거가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먼저 뽑아먹고 팔고 나오는 사람이 임자, 승자다. 뭐 이런 인식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고요.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오펙 플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어떤 단합력이 굉장히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에 급하게 이제 그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산유국들한테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나 지금 이란은 감산할 수가 없는 처지니까 결국은 가장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가 그 총대를 기꺼이 매게 된 거죠. 바이든이 첫 번째 발주를 했는데 유가가 좀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를 마련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푸틴이 전쟁을 해버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두 번째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석유를 가지고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빨리 넘어가야겠구나.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원자력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다양한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그 두 가지 전부 다가 유가 하락 요인이에요. 만일의 경우 러시아가 패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패전국은 벌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세계 시민들을 괴롭게 한 것만큼 러시아산 석유에는 수출 가격에 캡을 씌우겠다. 싸게 팔아라. 그게 네가 속죄하는 길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과 달랐던 거죠. 이 석유를 갖고 이제 흔들면 아마 유럽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미국에게 빨리 휴전하라고 우크라이나 중재를 해서 아마 유럽이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신흥국에서 생산해서 주로 선진국한테, 소비국들한테 수출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비국들도 이제는 직접 제조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리쇼어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생산 기술을 밖으로 보냈었는데 이제 국내로 갖고 들어온다라는 게 리쇼어링의 개념이고요. 선진국들도 제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는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공급망의 안정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미래 패권이 데이터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얻으려면 결국 제조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핵심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타이어에 센서를 박아요. 그러면은 차가 다니면서 그 지역의 노면 상태를 다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이어에 그 주름 무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양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제동거리라든가 도로와의 어떤 마찰에 의한 소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제조업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요타가 97년부터 프리우스를 팔았어요. 장사 잘했죠.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이 배터리는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굴해서 갖고 오는 이게 히토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인도네시아라든가 호주, 칠레 이런 쪽에서 갖고 오는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히토류를 채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환경 오염에 노출돼 있어요.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한 소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환경 오염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협상력을 갖고 되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해서 얻는 히토류를 얻기가 되게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차 사업을 하려면 폐배터리를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는 판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리스를 주려고 그러죠. 그래야 다 쓴 다음에 폐배터리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사업권을 제조를 해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전기차를 통해서 아마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기차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전초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디지털리 컨트롤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 차는 되게 안전해져요. 차가 차끼리 서로 교신하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차가 붙어 다닐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카트 끌고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교신하면서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차라는 거는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거죠. 가전제품처럼 되는 거죠.